네, 안녕하십니까.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도 안내를 해주셨지만 1년 만에 다시 왔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송고를 작년 한 6월에 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주제가 세상을 바꾼 다양한 과학기술들을 발표를 했었고, 그때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올해 첫 고등학교 방문을 우송고로 하게 돼서 저희도 기쁘고요. 같이 오신 제 박사님들께서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즐겁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그 작년에 저랑 만났던 친구들도 있고, 지금 오늘 처음 온 친구들인데 소개를 간략히 드리면, 저희는 그 과학 강연을 이제 대중들을 위한 과학 강연을 하고 있고요. 2018년부터 진행을 해오고 있고, 오늘이 54회차가 됩니다. 54회차 사이언스 슬램디가 진행이 되고, 저희 국가과학기술연구 NST, 기초과학연구원 IBS, 대덕넷이 함께하고 있는 과학 행사임을 안내를 드릴게요. 그래서 작년에는 특히 여러 고등학교들을 현장을 방문을 했었는데, 우송고도 그 중에 하나였고, 우송고에서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선욱 박사님께서 우승을 하시고 왕중왕전으로 가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 작년 우송고에서는 어떤 과학 강연이 있었는지 아쉬운 1학년 학생들 또는 추억이 잠기고픈 2, 3학년 학생들은 저희 유튜브 채널 오시면 작년에 풀 버전과 편집 영상 있고, 오늘의 영상도 편집돼서 올라갈 거니까 구독해 두시면 알림이 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살짝 달라진 코너가 하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준비를 한 건데, 올해 각 회차마다의 주제에 맞게 저희가 약간 이슈가 되는 것들을 저희가 뉴스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영규시 지금도 하나요? 지금 고등학교에서 예전에 저희는 했었는데, 영교시는 안 하면 좋고, 네, 그래서 헤드라인으로 읽는 과학이고요. 저희가 기사를 3개를 뽑아왔고, 우주를 주제로 테마를 뽑아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지난주에 핫했던 소식이에요. 개기일식이 미국하고 남미를 통과를 하면서 최대 멕시코에서 4분 30초 정도가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7년 만에 돌아온 개기일식이었고, 이번에 놓치면 약 수십 년 뒤에 다시 봐야 된다고 해서 그거를 보러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었고, 이거 그 에어비앤비라고 그 숙소 예약하는 이미지를 보면 뉴욕부터 해서 켄터키, 인디애나 이렇게 아칸소, 텍사스까지 이렇게 사선으로 나팔 그 곡선 모양으로 거기만 예약이 꽉 찼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일식이 지나가서 어두워지는 자리라서. 그렇게 있었고, 멕시코에서도 4분, 미국은 약 부분적으로 2분씩 정도에서 조금 더 볼 수 있었다며, 완전하게 가려지는 멕시코에서는 4분 정도를 볼 수가 있어서 거기에도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자, 우주에서도 인간이 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로봇들이 그래서 대신 탐사를 가거나 환경을 조사하거나 하는데, 무중력 환경에서도 구동을 할 수 있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로봇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스트와 숙명여대가 나사와 함께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네, 초소형 위성은 다들 아실 텐데, 위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원래 기존 위성은 굉장히 크고 아무리 못해도 수십 미터에서 수미터 단위였는데, 이제는 사람보다도 작은 초소형 위성이 로켓을 타고 올라가죠. 그래서 그 나라스페이스라는 기업의 25kg급의 위성이 찍은 두바이의 사진이에요. 굉장히 그 작은 소형 위성이 고화질의 사진을 전송을 해온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고화질 사진들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3개 정도의 이슈를 짚어드렸고, 네, 본격적으로 오늘 사이언스 슬램디 인류가 우주에 산다면 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함께 해주실 5분인데, 이 중에 4번째에 계신 폴윤 교수님, 폴윤 앰버서더 분께서는 미국에 계셔서 영상으로 참여를 하시고요. 영상 녹화본을 보내주셨어요. 남은 다른 4분이 오늘 현장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형평성을 위해서 폴윤 교수님은 오늘 투표에서 제외가 되고 4분만 투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준비를 해오셨는지 저희 과학자분들 무대 위로 잠깐 모시고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수로 4분의 발표자분들을 무대 위로 모실게요.
네, 저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김대관 박사님, 한국천문연구원의 박성훈 박사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병선 박사님, 그리고 기초과학연구원의 황재찬 박사님께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박사님들께서 뭐 학회 발표는 해보셨을 테고 또 이런 행사 같은 데도 가끔 하셨을 텐데 이렇게 고등학교에 와서 발표를 하시게 되셨어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김대관입니다. 대전에서 제일 우수한 고등학교로 알고 있는 우성고등학교에서 슬램디 강연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한편으로는 좀 기분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아이가 둘이 있는데 고3, 고1이거든요. 여기 지금 제 아들하고 딸이 앉아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흥분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이 좀 더 저한테는 더 남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강연 주제가 알다시피 인류가 우주에 산다면이라는 주제인데 저는 항공연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최초 달 궤도선인 다누리 사업단장을 맡았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이 만든 다누리가 달에 어떻게 갔는지, 달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달에서는 향후 뭘 할 건지 달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한 10분 동안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박성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까 고1, 고3 딸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16개월 된 딸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 아주 예쁜 짓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 딸이 한 15년 정도 지나면 여기 고등학생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좀 너무 이렇게 고등학교 와서 같이 강연할 수 있어서 너무 감격스럽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천문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처음 갖게 됐어요. 제가 원래는 저는 문과를 가려고 했거든요. 시인이 되고 싶어가지고. 근데 고등학교에 갔다가 그 예쁜 누나가 있는 천문 동아리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천문학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누나 때문에 천문 동아리에 들어갔다가 관측회를 1학년 때 처음 갔는데 그때 밤하늘에 정말 쏟아질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별 보고서 완전 별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도 천문학과에 가게 됐고 지금도 천문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소개해드릴 내용은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태양이거든요. 태양의 그 활동과 태양 활동이 주는 우주 날씨, 우주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병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자통신연구원은 영어로 얘기하면 애틀이라고 합니다. 애틀이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저는 전자통신연구원에 있지만 전공은 천문우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문우주를 하고 위성을 하기 위해서 전자통신연구원에 왔고요. 몇 년 전이요? 1989년에 저는 들어왔으니까 30몇 년째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 애들 얘기를 했는데 제 아들 놈은 33살입니다. 아직 장가를 안 가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돼 있고요. 저는 위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성 중에서 통신 관련된 탑재체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 하는 일은 2027년에 천리안 위성 3호가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통신 탑재체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위성 관제, 위성을 조정하는 거 그런 쪽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옷을 제가 입고 왔는데 아마 그 지난주 월요일 날 425 위성이라고 아마 올라간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관제 시스템도 개발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릴 건 뭐냐면 김대관 박사님께서 전체 사업을 총괄하신 다누리호에 탑재체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는데 우주 인터넷 탑재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잘 끝났고요. 그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앞으로 달에 가서도 이제 인터넷을 하겠다, 유튜브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IBS 그러니까 기초과학연구원에 근무하는 황재찬이라고 합니다. 실은 교직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제 연구자로 옮겨갔는데 오늘 주최 측에서 주신 주제는 인류가 우주에 산다면 저는 그게 진짜 제목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천문학자이기 때문에 그 참 쉽지 않은 주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인류가 우주로 나가려면 이라는 나갈 가능성이 있는지
인류가 됐든 지구 생명이 됐든 미래의 지구 생명이 됐든 아니면 우주가 거기에 가하는 제약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그 외계에 생명을 살고 있을는지 이런 좀 황당한 얘기들을 늘어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오늘 제 발표에서 들을 내용이 좀 충격적인 부분이 있다 하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미래는 전혀 결정되어 있지 않고 제가 말하는 어떠한 사실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앞으로 결정해 나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행사를 굉장히 오래 해왔었는데 소감 발표보다 자녀 자랑이 이렇게 많았던 인사는 처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포리움 교수님의 영상부터 시작을 해서 네 분의 발표자분들의 발표가 진행이 될 거고 사실 우승자 투표를 하는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제일 중요한 거 순서 지금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먼저 무대 아래로 모시고 순서는 화면으로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분은 잠시 이따 뵙도록 하고요. 자, 사다리 타기 조금 귀여운 앙증맞은 사다리 타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일단 사다리 공개해 주세요.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나오면 너무 긴장감 떨어지지만 자, 김대관 박사님이 3번 좋아요. 자, 박성홍 박사님께서 2번, 이병선 박사님께서 두 번째로 진행을 하시고 마지막 사실이면서 사실이 아닌 발표는 네 번째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순서는 저희 스태프분 그리고 방송팀에서 각 체크를 해주시고 같이 맞춰서 준비를 이거 넘어갔는데 이 전 페이지로 한번 올리세요. 네, 자, 각 순서 체크하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폴리움 박사님, 나사의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계신 폴리움 박사님의 영상 먼저 보시고 그 다음은 아까 나온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릴 분은 폴리움 나사 앰버서더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이번에 책도 쓰셨어요. 우리가 왜 우주로 가야 하는지. 네, 그래서 그 책에 들어간 내용을 플러스해서 발표 내용을 구성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굳이 우주 나갈 필요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우주가 아직 무서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우주는 꼭 나가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영상 먼저 보시면서 저희 열기를 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폴리움 박사님의 영상을 시작으로 우성고와 함께하는 사이언스 슬램디 우주편 진행하도록 할게요. 영상 재생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주에 가야 하는 이유, 저자 폴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 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책에서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서 우주 경제의 내일까지라는 상당히 폭넓은 주제로 중학교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으로 많은 재미난 사진과 그런 사파들과 그 다음에 쉬운 내용으로 저희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저희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우주 시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2012년부터 나사의 태양계 홍보대사로서 미국과 한국, 그 다음에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 많은 분들께 나사 탐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학자로서는 화성 인간 탐사 준비 과정에 참여했고 퍼시비어런스 오버의 착륙시 선정 과정에 참여했으며 퍼시비어런스 오버의 이름을 짓는 심사원으로도 참여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사실 학교에 공부하는 전혀 관련이 없는 탐소요 같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들과 산으로 뛰어놀면서 모든 걸 시도해보는 그런 어린 학생이었죠. 물론 학교 성적이 매우 좋지는 않았고요, 당연히. 하지만 그 어린 시절이 남은 그 경험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어린 시절, 초등학교의 그 어린 시절의 그 생각과 제 현재의 생각은 별 그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은 거는 많은 그 경험을
많은 자연과 그다음에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을 많이 생각해보고 도전해보는 그런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너무 수학의 평균 수준이 저는 미 C였겠죠?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열심히 6개월 동안 제가 하루에 5시간씩 공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수학을 좀 하게 되었고 아이러니하게 제가 지금 수학을 가르치면서 제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데요. 해서 이제 또 교편을 잡은 지 20여 년 이상이 됐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좌절할 순간이 있다면 그때는 털고 과감하게 다시 한번 해보지 하는 용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학생들이 학기 중간에 어려워할 때 제가 F 맞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학생들이 많은 용기와 위로를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항상 이 나사 엠베서 일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한 10분의 우주인과 같이 이렇게 많은 학생들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해 봤었는데 같이 참여하고 상당히 극박한 우주 환경, 뭐 300일 이상이 나갔던 분들이 계시고요. 100 며칠 갔던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이게 저처럼 많이 웃고 긍정적이더라. 가장 극한 상황에 있던 분들인데 그래서 이 우주라는 공간 정말 인류가 가보지 않은 길을 도전하는 길에서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정말 필요하구나. 여러분도 지금 시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인생. 바로 그 주인공은 여러분이신데 우주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주는 마치 신도시와 짓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우리가 신도시를 짓게 되면 아파트 건물을 짓게 되고 도로를 놓게 되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겠죠. 그것이 될 때는 사람들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우주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우주 공간에 근지 우주 공간이나 그다음에 달이나 화성에 정착한다면 마치 우리가 여러분이 거주하는 동네에 마찬가지로 많은 서비스업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모든 활동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게 될까요? 여러분 필요한 것들은 보면은 사람 필요하니까 우주 농업이 많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것이 가장 미래에 각광받는 그런 우주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의료도 필요하겠죠. 그죠? 우주 환경에서 의료인도 필요하겠고 또한 필요한 것이 지금 상당히 위험한 우리의 우주 탐사를 위험한 것이 청소거든요. 너무나 근지구에서 떠다니는 총알보다 떠다니는 것이 10배 이상으로 날아다니거든요. 그거에 맞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우주에 청소부가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많은 이제 세계 각곳을 가는데 우주 쪽으로 여행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에 많은 호텔들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우주 관광도 많이 열리게 되게 되는데요. 그때는 요리사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주 환경에서는 상시 근력 손실이라든지 신체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트니스 센터 하는 트레이너도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가게 되면 아이들을 돌볼 유치원도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우주에서 유튜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주 공간은 상당히 폐쇄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엔터테이너, 케이팝스와 같은 그런 엔터테이너도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다음에 디자이너도 많이 필요하겠죠. 지금은 우주복이 상당히 안전 문제만 강조되지만 앞으로는 많은 분들이 가게 된다면 패션 감각이 필요하겠죠. 우주 공간에서의 헤어스타일은 또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래서 그다음에 우주에서 익스트림 스포츠도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주 공간에서 축구를 하게 된다면 우주 공간에 또 놀이터도 생기겠죠. 그래서 가장 우주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부분을 지구왕에서 열심히 해서 리더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우주 공간에서 또 어떻게 할까를 항상 관심을 가지신다면 그때가 되었을 때 지금은 아직까지 많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제 나이 때가 된다면은 여러분이 40대, 50대 된다면 상당히 우주로 나가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주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주 시대에 중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시냐? 먼저 낙관적이어야 된다. 첫 번째로.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학업 성적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러더라도 낙관적으로 한다면 여러분 이겁니다. 한 분야에서요. 여러분의 학교 성적과 상관없이 한 분야가 여러분이 10년, 20년 한다면 여러분이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관심 있는 열정을 가질 수 있는 한 분야에서 최고를 준비해 나가고 거기서만 머물지 마시고 우주 환경에서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여러분은 전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바로 우주 시대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을 해봐야 되고요. 그럼에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그런 perseverance, 끊임없이 해나가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우주 시대 인류를 다음 단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항상 성원합니다. 화이팅! 네, 첫 번째 영상은 오프닝 겸 진행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주는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그 어떤 우주가 아니든 우주든 우주가 아니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호기심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갈림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본격적으로 저희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할 텐데, 한국천문연구원의 박성 박사님께서 최근에 날씨가 좀 오락가락하죠. 주말에 굉장히 더웠다가 비도 왔다가 하는데, 과연 우주의 날씨는 어떨지 저희 박성훈 박사님의 발표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천문연구원의 박성홍입니다. 저는 MBTI가 INFJ거든요. 왜 갑자기 MBTI 얘기를 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처럼 끝에가 J인 분들 계신가 혹시? 끝에가 J. 생각보다 많진 않네요. J인 형은 보통 어떤 여행을 갈 때 꼼꼼하게 계획하고, 또 뭐 가서 뭘 할지, 뭘 먹을지, 또 그곳의 날씨는 어떨지, 이렇게 등등 위험한 것들은 없을지 이런 조사하고 계획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주에 산다면, 뭐 인류라고 하니까 거창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라고 한번 질문을 바꿔서, 내가 만약에 우주에 산다면 저같이 J인 타입 형들은 가서 괜찮은 거야? 살 수 있을 거야?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10분밖에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짧게 오늘 우주의 날씨라고 표현했지만 우주의 환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구의 날씨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매일 아침 뉴스에서 오늘 날씨 어떠지? 뭐 비가 오나, 해가 쨍쨍하나, 온도는 몇 도인가, 비슷하게 우주에도 그런 날씨 환경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우주 날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태양입니다. 태양에서 활동. 태양이 활동을 해? 어떤 분들은 가수 태양이 뭐 나와서 음반 활동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태양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태양 활동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그 그림은 실제 태양은 아니고요. 이제 영상 애니메이션으로 태양의 이렇게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아마 수업 시간에도 배우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일 중심에 태양의 에너지를 만드는 그 핵이라고 있고요. 여기서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 생성된 에너지가 태양 내부의 여러 층, 특별히 이제 복사층, 그다음에 대류층을 통과하면서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볼 때 나오는 그 빛은 이 내부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내부를 통과하고 태양의 표면이라고 불리는 광구에서 나오는 그 빛을 저희가 실제로 이제 눈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여러 망원경 같은 걸로도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퀴즈를 하나 낼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아마 퀴즈 맞히신 분은 이 인형을 주시는 건가요? 네? 아이스크림이요? 아이스크림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퀴즈를 한 가지 내고 그 다음에 강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는 뭐냐면, 여기 태양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구조가 있고 여러 그 활동들이 일어나는데, 태양의 가장 외곽 대기, 바깥쪽 대기이고, 온도는 보통 수백만 도에서 수천만 도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이제 끊임없이 초속 1초에 보통 평균 속도가 500km 정도로,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1초면 가는 속도로 그 우주 공간으로 물질이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우리 태양풍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런 태양풍이 불어 나오는 태양의 외곽 대기를 뭐라고 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저기 맨 뒤에 아까 손 들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요? 여기 아니면 여기. 네. 네? 코로나? 네, 정답. 코로나. 네, 맞아요. 여기 표시도 돼 있는데요. 네. 태양의 가장 외곽에 있는 대기.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하잖아요. 그 뭐 코로나랑 연관성은 없지. 연관성 있어요. 모양이 좀 비슷하게 생겨서. 근데 이제 코로나라는 곳이고요. 이 코로나에서 태양풍이 끊임없이 불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우주
날씨, 우주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물질들이 있다는 걸 일단 기억을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영상, 이거는 애니메이션이 아니고요. 우주 공간에서 태양을 관측하는 망원경이 있거든요. 그 망원경으로 촬영한 태양의 그 사진이에요. 사진을 쭉 모아놓은 동영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태양의 그 어떻게 보면 표면에 해당되는 거고, 위쪽에 보면 이런 루프 형태의 밝은 그 빛이 나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플레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플레어는 뭐냐면 아주 순간적으로 강력한 빛이, 전자기파가 이제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는 현상을 말하고요. 보통 이때 나오는 전자기파는 X선 또는 감마선부터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까지 거의 대부분의 파장대역의 빛이 이제 강력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플레어에 의해서 빛이 뿜어져 나왔을 때 이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 빛의 속도로 오잖아요. 얼마나 걸릴까요? 빛의 속도 약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잖아요. 근데 8초면 지구로 도달을 해요, 이 빛이.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그냥 해가 뜨고 해가 질 때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은 일반적인 빛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플레어가 발생할 경우에는 특히 우리 그 생명체에 유해한 빛이 있거든요. 그게 보통 그 자외선이나 X선 같은 그 파장이 짧은 빛들이요. 그 빛들이 수십 배, 수천 배까지도 갑자기 더 강력한 빛이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빛으로부터 우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고요. 두 번째, 태양이 우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고에너지 입자라고, 보통 방사선 입자라고도 불립니다. 고에너지 입자의 방출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태양을 아까 일식 설명하셨죠. 달이 태양을 정확히 가리면 이제 일식 현상이라고 하는데, 여기 검정게 인위적으로 태양을 가릴 수 있는 장치를 코로나 그래프라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가려놓고 태양을 보면은 태양에서 물질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현상들이 있고요. 이럴 때 순간적으로 이게 이제 지구 근처에 CCD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거든요. 근데 하얀 여기 막 점들이 CCD에 찍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고에너지 입자가 태양으로부터 날아와서 지구 근처까지 날아와서 CCD를 때리는 현상입니다. 스노우 이펙트라고도 하는데 이 입자들의 에너지가 뭐 수십 수백 킬로 일렉트론 볼트, 메가 일렉트론 볼트까지 가거든요. 굉장히 고에너지 입자들, 방사선 입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입자들의 만약에 피폭이 되면, 사람이든 어떤 생명체가 피폭이 되면, 우리가 그 세포로 이루어졌잖아요. 당연히 영향이 있죠. 고에너지 입자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코로나 질량 방출이라는 현상이에요. 이게 이제 자기 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오른쪽이 이제 태양,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외곽 대기층이고요. 이제 이게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를 그 측면에서 관측할 수 있는 광시야 카메라로 찍은 거거든요. 이렇게 태양으로부터 순간적으로 자기 구름, 그러니까 거대한 플라즈마, 또 자화된 플라즈마가 이렇게 뿜어져 나올 때, 이게 만약에 지구 방향으로 향하게 되면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구를 훑고 가고, 또는 뭐 목성, 토성까지도 이렇게 계속 전파되는 굉장히 커다란 자기 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초속 이것도 한 수천 킬로미터까지도 돼요.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의 자기 구름이 지구를 때리게 되면 지구의 이제 자기장을 교란시키는 현상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태양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지구 여러 가지 그 아까 플레어, 그 다음에 방사선 입자, 자기 구름 같은 현상들이 이 영상으로 좀 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운데요. 태양 내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소 4개가 하나로 되는 헬륨으로 되면서 그 질량의 차이에 의해서 이제 핵융합 반응의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요. 그렇게 생성된 에너지가 이제 복사의 형태로 여기 지금 핵융합 반응 과정을 뭐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낸 건데요. 수소 4개가 이제 결합하게 될 경우에 헬륨이 되는데, 헬륨의 질량이 수소 4개보다 조금 작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델타 MC 스퀘어, 그걸로 인해서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 이제 복사의 형태로 전달이 되다가 빛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다가 이제
물 끓이면 대류 일어나잖아요. 대류 형태로 이제 대류층 통과되고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자기력선들이 강력하게 뭉쳐져 있는 어떤 로컬한 아주 국소적인 지역이 있거든요. 흑점이라고 하는데 그 흑점 지역에 이제 자기력선이 복잡하게 얽히거나 재연결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순간적으로 자기 에너지가 이제 운동 에너지 형태나 그다음에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되면서 이런 리커넥션에 의해서 이런 분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 자기 구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분출 현상들이 만약에 지구 방향으로 이제 향할 경우에 이게 이제 한 가지 그 실제로 굉장히 커다란 그 필라멘트 같은 구조물들이 태양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현상들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구로 향할 경우에 여기 이제 태양이 있고 태양계가 있잖아요.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지구까지는 한 수일 정도 걸려요. 2, 3일 정도. 그래서 이 경우는 지구는 아니고 다른 행성 같은데 제가 수성 같습니다. 이런 행성들을 이제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더 멀리까지는 이제 지구까지도 도달을 해서 잠시만요. 이제 지구 여러 가지 행성들을 이제 때리는데 대부분의 행성들이 이제 자기장이 약한 지역들은 이제 영향이 심하게 있고요. 지구 같은 경우는 지구 자기장이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그러니까 지구 그 지상까지는 그런 입자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 지구가 있죠. 태양을 향하는 그 면이 있고 지구에 이렇게 자기력선들이 펼쳐져 있는데 자기 구름이 이렇게 올 경우에 만약에 지구의 자기력선과 자기 구름의 자기력선이 서로 반대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리커넥션이라는 자기 재연결 현상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입자들이 가속되면서 극지역으로 이렇게 유입된 현상들이 발생해요. 이때 보이는 게 극지역에 우리가 아름답게 보이는 그 오로라 같은 게 이제 실제로 유해한 입자들이 지구 대기로 상층 대기로 유입되는 현상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북극이나 남극에 이제 녹색이나 빨간색의 오로라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태양의 활동이 이제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고 지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고속 태양풍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화성이라든지 다른 행성들 자기장이 약한 행성들은 이런 고속 태양풍이 직접적으로 굉장히 유입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정리한 내용인데요. 제가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강의에 그 춘향전에 방자 있죠, 방자. 근데 그 방자의 성을 제가 그냥 졌어요. 전방자. 전방자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태양 활동에 의해 급변할 수 있는 우주 날씨 3요소라 해서 전방자. 첫 번째 전은 그 전자기 복사,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방은 방사선 입자, 자는 자기 그룹. 이 세 가지 형태의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영향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인류가 달이나 화성으로 가서 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화성을 미래에 살기 위해서 저희가 우주 날씨로부터 그러니까 유해한 그 태양 활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주 환경, 안전한 거주 환경 구축이 굉장히 필요해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방사선 입자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고 또 자외선 X선 같은 그 유해한 빛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3D 프린팅을 할 수 있는 기계들을 보내서 이제 거주 환경을 먼저 구축한 다음에 인류든 아니면 생명체가 이 환경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우주에 가서 인류가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가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연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우주 날씨를 예측하는 그 기술도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바라기는 앞으로 우주 날씨를 예측하는 예보관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화성에서 우주 날씨를 이렇게 그 리포트하는 리포터도 나왔으면 좋겠고 또 우주 날씨를 연구하는 그 천문학자, 우주과학자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가끔 강의하다가 이렇게 그
그 전방자 같은 걸 말씀해 주시면은 의외로 기억이 잘 남더라고요. 나중에 가서도 학생들이 전자기 복사부터 자기구름까지는 기억을 할 것 같고 진짜 나중에 미래가 된다면 지금 뭐 일기예보 하듯이 오늘의 태양예보 같은 게 또는 나오지 않을까 저희도 기대를 해보고요. 자, 다음 발표는 저희 이병선 박사님께서 준비를 해주실 텐데 여러분 하루에도 컴퓨터나 스마트폰 없으면 답답할 텐데 우주에는 지금 인터넷 상황이 어떤지 저희 박사님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보실게요. 반갑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병선입니다. 이 그림 멋있게 나와 있죠. 이거 제가 그린 게 아니고요. 그 요새 챗 GPT라고 들어보셨나요? 챗 GPT 보고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한번 그려볼래? 그러면 그려줘요. 그리면 이거 여기서 이거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그려주고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잘 그려줘요. 그래서 챗 GPT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우주인이 인터넷 하는 걸 좀 그려줄래 했더니 그려줬고요. 이거 처음엔 외국인으로 그리더라고요. 아니 한국 사람이어야 돼. 동양인으로 그려줘야 돼. 동양인으로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달에 이런 우주 인터넷을 하기 위한 통신 기지국을 하나 만들어줄래 하니까 또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그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수학 공부하고 뭐 모든 공부를 하잖아요. 그 공부가 그 수학을 나중에 100% 내가 쓰겠다는 것보다는 수학 공부나 과학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 그런 아이디어를 좀 그 많이 개발을 해서 그 아이디어가 쓰여질 수 있게 이제 커서 그런 그 직장 생활을 할 때라든지 그때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구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기 싫은 공부나 이런 것들도 해 놓으면 나중에 그걸 내가 직접 그 지금 뭐 미적분 풀겠지만 그 성인이 돼서 미적분 풀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 없이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미적분을 푸는 그런 머리 구조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 다 가지고 있죠? 휴대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휴대폰을 가지고 바로 옆 사람하고도 통화를 할 수 있는데 바로 옆 사람하고 직접 통신하는 게 아니에요. 기지국을 거쳐서 해야 되겠죠. 어쨌거나 전 세계가 이런 망으로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상태가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그 각각 휴대폰들 또는 기계들이 서로 연결된 거. 예를 들면 우리 집에 가면 TV라든지 또는 테레비 그 전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밖에서 켜고 끌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들이 이제 전체가 연결된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 세계가 이런 하나의 망으로 묶여서 돌아가는 자동화되는 그리고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도 주고 데이터를 받고 또 필요한 데이터를 요구하고 하는 이런 세상들이 지금 오고 있고요. 우주에서도 이제 이런 세상들이 와야 될 것 같아요. 우주 나가서 뭘 할 거냐 그러면 결국은 소식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내가 잘 있다는 그런 소식들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연구를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동차도 연결돼 있고 집도 연결돼 있고 다 그렇게 연결돼 있죠. 그럼 우주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 일단 우주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다에 나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바다에는 기지국이 없어요. 그럼 바다에서 내가 뭔가 통신을 하고 싶은데 그럼 바다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옛날부터 정지궤도에 통신위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지궤도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요즘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스타링크라는 그런 위성을 만들어서 지금 5,000개 정도 올라가 있어요. 이게 아마 초기에 12,000개 정도 하고 나서 더 올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지구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구 밖에 있는 우주에서도 이런 위성을 가지고 위성 인터넷이 전체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나가거나 어디 남극에 가거나 뭐 상관없이 항상 우리는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주에 나가면 어떨까? 우주에 나가서도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다 연결이 됐었어요. 어떻게 연결이 됐냐?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을 해서 암스트롱이 달의 표면에 내렸잖아요. 그때도 연결은 됐었어요. 근데 어떤 연결이냐? 직접적인 연결을 한 거예요. 네트워크로 연결된 게 아니라 우리는 달에 있는 암스트롱은 달에 있는 거기 그 착륙선하고 지구하고 직접적인 통신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게 아니고 조그마한 사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결을 해서 통신을 하는 게 이제 인터넷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주에서도 인터넷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구 쪽에서는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럼 화성에도 연결이 될 거고, 그럼 화성하고 지구는 뭐로 연결할 거냐? 서로 연결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0으로 썼지만 인터플래네터리 인터넷, 행성 간 인터넷이 될 거고, 이게 이제 우주에서 인터넷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0으로 써 있는 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엔드 투 엔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한 번에 가지 않고 어떤 매개체를 거쳐서 갈 수 있다, 네트워크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빛의 속도는 한계가 있어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밖에 못 가요. 어떻게 보면 30만 킬로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인데, 그래도 우주에 있어서는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니에요. 어떤 일정한 속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지구달은 굉장히 빨라요. 38만 킬로 떨어졌으니까 1.2초면 가요. 그리고 1.2초면 또 올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하는데 여보세요 그러면 약간 이상하겠지만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화성, 목성 이렇게 가면, 예를 들면 여기에 하나는 34분, 하나는 51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왜 그럴까요? 지구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와 목성이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 뒤에 목성이 있으면 가까운 건데, 우리 지구에서 태양을 거쳐서 목성이 있으면 멀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했더니 51분 돼야 51분 곱하기 2 해야 여보세요 하고 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통신을 해야 돼요. 네트워크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기 얘기한 지연 극복 네트워크 또는 단절 극복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고 DTN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주 인터넷이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영어는 아마 간단하니까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Space for Internet and Internet for Space. 스페이스를 위한 인터넷이 바로 우주 인터넷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통신이 되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로 그 그림이에요. 이 조그만한 어떤 그 로봇들이 지구하고 바로 통신을 하려면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요구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여기 중간에 있는 중계선들이 거기까지만 보내면 중계선이 나머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네트워크로 구성하겠다는 게 우주 인터넷이에요. 뭐 똑같은 그림이죠. 여기 보면 지구에 있는 네트워크, 뭐 화성에 있는 네트워크, 달에 있는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로 구성을 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뭐 달 간단히 그린 거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전달을 할 적에 중간에 통신이 끊겨도 이 우리가 전달한 어떤 정보는 끝까지 우리가 원하는 데까지 갈 수 있다는 어떤 보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우리 컴퓨터 하드 디스크 돼 있죠. 그런 것처럼 메모리나 디스크나 이런 쪽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 끊기면 저장을 한 건 가지고 있고 다시 연결되면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주 통신 자원이 극대화가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모든 거를 다 차지하고 통신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물이나 어떤 그런 중개선한테만 넘기면 그 데이터가 이제 갈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우편 배달부 또는 뭐 이 그 배달하는 쪽 그쪽한테 넘기면 우리는 잊어도 돼요. 배달은 갈 거니까 몇 번을 거쳐서라도. 그게 이제 앞으로 우주 인터넷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다는 걸 제가 그림을 그린 거고요. 다누리호, 좀 이따 이제 다누리호 말씀을 하실 건데, 다누리호 안에 우주 인터넷 탑재체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올렸어요.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달에서 최초로 우주 인터넷 방식으로 통신한 그런 사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최초가 그렇게 됐고요. 여기 네트워크를 보시면 뭐 미국 나사도 있고요, 항공우주연구원도 있고, 그리고 애트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누리호에 있는 우주 인터넷 탑재체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도 받고 또 어떤 명령을 주면 우주 인터넷 탑재체가 그거에 반응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수행을 했었어요. 재작년, 작년에 그런 것들 많이 했죠. 여기 보시면 시험하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계획을 했고, 어떤 메시지를 보내면 메시지에 대한 답이 오는 거, 그리고 미리 저장해 놓은 사진을 우리가 지상에서 받는 거, 미리 저장해 놓은 동영상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이 뭐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애트리의 봄, 애트리의 겨울 해서 이런 사진들을 저장해 놓고 그 사진을 지구로 보내, 그 명령을 주면 지구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메시지 보시면 뭐 한글로도 있고 영어로도 있고 해서 이런 메시지들을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BTS의 동영상 다이너마이트라는 동영상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이 지구로 전송되는 거예요. 전송이 되는데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조각조각 나눠서 전송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영상이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막 내려오죠. 데이터는 내려오고 동영상이 시작이 되고 데이터는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완성이 다 됐을 거예요. 그러면 완성된 걸 가지고 동영상이 보여질 수 있도록 되겠죠. 동영상은 크게 뭐 이걸 했는데 사실은 이거 말고도 딴 걸 했으면 더 좋았을, 딴 것도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당시는 그냥 이것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올렸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누리호 우주 인터넷 탑재체 개발을 한 마지막까지 개발을 한 에트리 사람들은 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0.8kg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다누리호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우주에 가려면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이 우주 방사선이라는데 내성이 있어야 돼요. 내성이 있기 때문에 있게 하기 때문에 좀 비싼 부품들도 쓰고 이렇게 두껍게 이런 재질을 써가지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방사선이나 이런 거에 그 영향을 많이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우주라는 거는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힘을 합쳐서 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아르테미스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이 주도해서 하는데 우리나라도 아르테미스 사업 안에 포함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루나넷이라는 달 쪽에 있는 루나넷이라는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지고 우리가 보내면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지구하고 통신하고, 지구에서도 루나넷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궤도선이나 착륙선이나 로버한테 통신을 하게, 그런 일들이 아마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라는 건 달에 대해서는 달에서 이런 식으로 유튜브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화성이나 이런 데 가면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통신으로 우리가 그 화성의 상태라든지 또 화성에 인류가 갈 때라든지 그럴 때에 대비하는 그런 연구 개발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뭔가 퀴즈를 하나 내야 되잖아요. 예, 퀴즈 아주 간단한 걸 낼게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영어로 뭔가요? 손 들어 보세요.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예, 가운데 계신 분. 맞습니다. 저분 상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주에서도 나중에 인터넷이 된다고 하면 저희 사이언스 슬램도 우주에서 나중에 정말 먼 미래에 생중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아무래도 조금 졸리죠. 네, 학생들 잠깐 옆에 친구들 좀 깨워주시고, 저도 그럼 제가 하나 퀴즈를 내드릴게요. 분위기 환기용으로. 참고로 아이스크림은 31가지 중에 하나 골라 드시면 됩니다. 제 상품 드릴게요. 자, 연상 퀴즈를 드릴게요. 힌트는 스무고개처럼 점진적으로 쌓여가는 힌트고요. 이건 예시예요. 자, 1번 저는 동물입니다 라고 하면 모르겠죠. 물론 지금 손 들고 도전하셔도 되고, 자, 예를 들어서 2번 저는 독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면 독이 있는 동물이겠거니 하시겠죠. 그러면 누구는 뱀, 누구는 벌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저는 바다에 살아요 라고 하면 예시 문제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뭐 제가 생각한 건 해파리였어요. 그런 것처럼 문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는 오답자가 3명이 나오면은 제가 다음 단계로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모르겠으면 그 다음도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자, 저는 우주 관련된 영화에 나온 캐릭터입니다. 질러도 돼요. 물론 감이 안 잡히시겠지만 우주 영화가 워낙 많기 때문에. 두 번째 힌트도 크게 E.T. 아니에요. 여기 아이언맨. 아이언맨은 우주 영화라고 볼 수 있죠. 아닙니다. 월이. 네, 좋은 접근. 자, 다음 힌트. 전 마블 영화에 나왔어요. 아니에요. 저 뒤에 타노스 아니에요. 저기
응? 아니에요. 자, 다음 힌트. 저는 아버지한테 죽었어요. 아닙니다. 정답이에요. 여기 저기 이따 저 친구한테 상품 드릴게요. 타노스가 나왔을 때 제가 좀 뜨끔했어요. 예, 가모라입니다. 가모라. 예, 제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굉장히 좋아해요. 예. 아쉬우시니까 하나 더 할까요? 좋습니다. 자, 1번. 예, 저 우주 관련 영화에 나왔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당연히 예측을 하셨겠고, 두 번째, 저는 인공지능이에요. 월이 아니에요. 네,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예, 저 앞에. 앞에. ET 아니에요. 인공지능. 네뷸라 자매니까 아니에요. 자, 다음 힌트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검은색 사각형으로 생겼어요. 정답입니다. 타스입니다. 타스는 인터스텔라에 나왔었죠. 이렇게 막 굴러다니고 했던 로봇. 제가 인터스텔라의 타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분은 저희 스태프분이 나중에 이제 서명해가지고 힌트를 상품을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분위기 좀 환기되었으면 다음 발표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기다리셨을 텐데, 자, 저희 현장에서 세 번째 발표는 저희 김대환 박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예정이고, 작년에도 우송고에서 다누리에 들어간 편광 레이저 기술에 대한 발표가 한번 있었어요. 기억하고 계신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 오늘은 다누리의 한번 히스토리를 저희 김대관 단장님을 맡으셨죠.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기 우송고등학교 중력장이 센가 봐요. 아까 보니까는 바닥으로 자꾸 내려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중력장이 6분의 1밖에 안 되는 달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짧게만 잠깐 집중해 주면 좋은 보람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누리 얘기를 할 거고요. 첫 번째 다누리 얘기하기 전에 아까 이병선 박사님도 말씀하신 아르테미스 들어보셨나요? 손 들어보세요. 아르테미스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다. 많이 없네요.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뭐로 나오냐면 달의 여신으로 나와요. 쌍둥이 동생이 있어요. 남자예요. 걔는 이름이 아폴로입니다. 1960년대 나사에서 달에 남자를 보내죠. 그때 이름을 아폴로라고 지었어요. 그죠? 지금 2000년 넘어와가지고 나사에서 다시 달에 사람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여자를 보내요. 그래서 쌍둥이인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르테미스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너무 일치적인 거 우연의 일치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한 예로 아르테미스도 여자이기 때문에 애인이 있었어요. 그 애인의 이름은 퀴즈는 아니에요. 오라이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 오리온, 그 오리온의 오라이온이 아르테미스의 애인이었고, 오라이온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 아르테미스 사업에서 우주인을 달까지 보낼 때 로켓에 실어서 우주인만 딱 태워서 보내는 캡슐이 있어요. 그 우주인을 보호해서, 그 아르테미스를 보호해서 보내는 캡슐 이름이 오라이온이에요. 얼마나 그 사랑의 러브 스토리가 절절하게 있는지 아직까지 저에게만 해도 1시간 동안 떠들 수 있지만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인류는 다시 어디로 간다? 달에 간다. 그러기 위해서 밑에 보이는 저 사진처럼 어마어마한 발사체들을 만들고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 이 동영상은 스페이스X 워낙 잘하는 스페이스X가 만든 스타쉽의 처음 발사 장면이었어요. 물론 실패하고 두 번째 실패하고 세 번째 도전하고 있지만 높이가 120m입니다. 아파트로 치면 40층짜리 높이. 몇 명까지 실을 수 있냐면 100명까지도 태울 수 있어요. 목표는. 어마어마한 저 발사체를 인류는 이미 만들고 있고, 저 발사체를 이용해서 어디까지? 달을 거쳐서 화성까지도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왜 인류는 달을 가느냐?
한번 고민해 봐야죠. 우리뿐만 아니라 나사도 마찬가지고. 저 인류가 달을 가는 이유는 사실 달의 최종 목적지가 에서 가는 게 아니라 현재로서는 저 옆에 있는 화성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화성에서 사람을 보내고 거주고 시키고 싶은 게 목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집도 지어야 되고, 아까 말씀 통신도 해야 되고, 물도 채취해야 되고,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거를 가는 데만 6개월 걸려요. 돌아오는 데 6개월 걸리고, 그거를 언제 거기까지 가서 그거를 검증하고 기술을 개발하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우리한테는 뭐가 있냐면 38만 킬로라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 상대적으로 너무 가까운 거리에 달이라고 하는 천연의 위성이 떠다녀요. 거기는 대기도 없어. 거기서 살아남는다는 얘기는 화성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가까운 공간에서 다양한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너무나 천연의 테스트 베드가 있는 거고, 또 하나 달에는 저희가 생각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달 표면 대기가 없기 때문에 아까 처음 발표하셨죠? 태양으로부터 많은 태양풍이 올 때 헬륨3나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누구도 밟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는 너무 많은 다양한 자원들도 존재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현재 달을 통해서 화성을 가려고 하는 거고, 달은 화성을 가기 위한 뭐다? 전초기지다. 우리도 화성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5년에 앞으로 20년 후죠. 여러분 나이에 20년을 채우면 그때 화성에 착륙선을 보낼 거예요. 화성에 착륙선을 보내는 개발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거보다 앞서 35년에는 화성에 궤도선도 보낼 거고요. 누가? 여러분이. 제가 아니에요. 그때 되면 저는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없을 거고.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에 화성하고 착륙선도 보내고 궤도선도 보낼 분들이고, 물론 우리나라도 달놀이를 보냈죠. 7번째 국가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달 탐사국이 됐다라고? 기사나? 그죠? 근데 기사만 봤죠? 그 기사 믿으면 안 돼요. 가끔씩 아닌 것도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얘는 사진은 23년도에 제가 4월 달에 갔던 애리조나 대학교에 복도에 우연찮게 가는데 복도에 저게 붙어있어요. 뭔가 봤더니 여태까지 57년도에 스푸트니크 1호부터 최근까지 달에 갔던 우주 탐사 기록이 한 차트에 다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 보고 놀랐어요. 근데 너무나 기뻤던 건 제일 위에 보면 2000년 6년부터 최근까지 우주 탐사 기록이 나와 있는데 제일 위에 뭐가 써 있다? KPLO. 다누리가 이름이 딱하니 표시가 되어 있으면서 너무 뭉클했고, 그 밑에 박스에 뭐가 있냐면 7개의 달 탐사를 성공했던 나라가 적혀 있습니다. 당당하게 대한민국도 7번째 나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 하는 근거를 보여드린 거고요. 물론 그 이후에도 최근까지 5번의 우주 탐사가, 달 탐사가 계속 이었습니다. 업데이트는 돼야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누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괜히 지루해지니까 짧게, 도대체 다누리는 무슨 탑재체를 가지고 있지? 걔는 뭘 하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영구운명 카메라, 나사가 만들었어요. 얘는 특수한 카메라인데 뒤쪽에 얘기할 거예요. 어두운 그림자만 찍어요.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 두 번째, 광시야 평형 카메라. 표면의 입자를 측정을 해서 어떤 표면으로 이루어져 있지라는 거를 측정을 합니다. 고해상도 카메라, 저희 밑에 있는 다누리가 찍은 사진이에요. 저기 달 표면에 직접 찍은 사진이고, 어떤 표면이 되는지 뭐 쉽게 말하면 카메라다. 아까 이변선 박사님이 말씀하셨죠. 우주에서도 인터넷을 한다. 그 인터넷 DTM-PL이라는 탑재체가 실려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감만선 분광기. 아까 제가 달에 가는 이유가 뭐였냐면 자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원. 근데 자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찾아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기장 측정기. 처음 발표하신 분이 그랬어요. 다른 행성들은 자기력이 없다고. 달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미세하지만 있어요. 그 불규칙한 자기력을 측정하는 센서가 되어 있고요. 달까지 어떻게 가냐?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달까지 38만인데 아폴로처럼 4일에서 5일 동안 바로 갈 수도 있어요. 또는 기존의 다른 위성들처럼 4주 정도, 5주 정도 걸려서 여러 번의 회전을 거쳐서 달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다누리는 좀 특이하게 4.5개월을 거쳐서 달까지 갔습니다. 그 이유는 연료를 적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지구에서 출발해서 태양 전진파를 켜죠. 뭐냐면 전기를 얻어야 되니까. 다누리에는 연료가 있지만 전기는 태양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궤적 수송을 하고 처음으로 오른쪽에 지구, 왼쪽에 달을 동시에 찍은 거, 한 번에 찍은 거예요. 저 지구 밖에서 126만 킬로라는 먼 거리에서. 그 이후에 기동을 하다가 가장 멀었던 155만을 찍고 다시 지구로 귀환하면서 두 번의 기동을 하고 12월 27일 날 달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보시는 사진처럼 12월 24일 날 찍은 다누리가 달 상공에서 찍은 지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사진 위에 보면 대한민국도 있고요. 구름에 싹 피해져 있지만 만약에 12월 24일 날 낮에 저 시간대에 밖에 나와 있었다면 저 사진에 찍혀 있는 거예요. 저 50억 아시아 인구 단체 사진이니까. 그래서 다누리에는 고해상도 카메라가 실려 있다는데 사실 11월 28일 날 달에 근접할 때 저 사진을 찍었습니다. 왼쪽에 지구, 오른쪽에 달. 근데 신기하죠? 달은 크기가 지구가 저렇게 똑같을 리가 없는데 이유는 지구, 달, 다누리의 일직선인 조건에서 찍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 그린 사진은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근데 보기 편하게 이렇게 눕혀져서 만든 거고요. 저거를 처음 찍어가지고 나사하고 공유했을 때에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니네 합성했지? 전혀 합성한 거 아니고 저 시점에 동시에 찍은 거예요. 그 위치가 되도록. 그러려면 위치를 잘 파악해서 사진을 정확히 찍어야 되는 거고요. 아까 봤던 사진. 두 번째는 뭐냐면 얘는 우리가 지구에서 달을 보면 보름달도 보이고 초승달도 보이고 그죠? 한 달의 변화가 보이잖아요. 반대로 달에서 지구를 보면 그 변화를 어떨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다누리 보고 지구를 찍어보라고 했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지구가 어떻게 위상이 바뀌는지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치올콥스키 크레이터 호수에 검은색 호수에 섬이 하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달을 보면서 바다라고 옛날에 했었어요. 옛날에는 거기 진짜 물이 있을 줄 알고 물론 토끼가 산다고 했었으니까. 근데 저기가 검은색의 바다인 이유는 이거는 그냥 팁으로 우리가 용암지대에 제주도에 많은 게 뭐죠? 현무암. 현무암의 색깔이 현무암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보이고 상대적으로 바다처럼 느꼈던 거고 아무센 크레이터 저것도 남극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르테미스 사람을 보내요. 후보지 선정해놨겠죠. 13군데를 선정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기에 끝에 트림. 또 하나가 훔볼트. 얘는 좀 특징적으로 대전에서 서울까지 거리 정도 큰 사이즈. 여기서 퀴즈 하나 심심하니까 집중 퀴즈 맞으면 아까 아이스크림. 아까 치올콥스키 크레이터 제가 보여드렸는데 저 가운데 산이죠. 그죠? 섬처럼 생긴 거. 저 높이가 얼마나 될까? 바닥에서부터 높이 대충만 맞히면 돼. 앞에 단위만 손 들고 우선 먼저 맞힐 번. 3천. 정답. 어떻게 한 번에 맞추지? 원래 이거는 좀 몇 번 가야 되는데 한라산이 1950m, 백두산이 2700m, 얘는 3400m. 생각보다 그렇게 안 커 보였죠?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한번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자, 뭐를 찍었나 보죠. 아까 간만선 분광기 뭐 한다 그랬죠? 달의 자원이 뭐 있는지. 왼쪽에 보이는 게 토리움, 오른쪽에 우라늄. 달에 가면 뭐 합니까? 자원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물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그죠? 쟤는 뭐냐면 달에 뭐가 있는지 보물 지도예요. 그래서 나사도 저 간만선 분광기 지도를 가지고 아르테미스 사업에 같이 하자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보물 지도니까. 당연히 엄청난 양의 보물 지도가 우리 손에 직접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광시야 평광 카메라. 왼쪽에 있는 거는 라이나 감바 수알인데 뭐 특징적인 거는 좀 뭐 설명하기 좀 그렇고요. 지구에서도 보여요. 지구 앞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카메라만 쓰면 땡겨서 찍을 수 있어요. 저거를. 근데 중요한 건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본 거 뭐냐면 달 전체에 대한 평광현상 카메라입니다. 아무리 지구에서 땡겨도 못 찍는 게 있죠. 달 뒷면. 다누리가 처음으로 만든 달 전체의 평광현상 카메라입니다. 세계 최초로 나온 거고요. 나사 카메라 하나 설계를 드릴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시는 거는 셰크댐 크레이터. 셰크댐 크레이터는 저 밑에 보이는 남극의 남극점 바로 옆에 있어요. 이 부분입니다. 여기는 달은
달의 회전축이 지구의 23.5도 꺾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극과 남극과도 어느 정도 해가 높이 떠 있어요. 근데 달은 회전축이 1.5도입니다. 1.5도. 거의 회전축이 기울어 있지 않죠. 그러면 남극하고 북극에 서 있으면 해가 어디냐? 머리에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지평선에 있지 항상. 그 얘기는 뭐냐? 요 테두리를 근처로 태양빛이 항상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장점입니다. 왜? 저기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언제? 한 달 내내. 적도는 보름 동안 태양을 받지만 보름은 태양이 없어요. 그래서 보름을 못 버티는 거예요.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이렇게 큰 웅덩이 같은 경우는 이 웅덩이 사이즈가 얼마냐면 혹시 그랜드 캐니언 가보신 분 있어요? 있을 거고. 거기 바닥까지 가는데 하루 걸립니다. 그죠? 갔다가 올라와서 코스. 그 깊이가 1.4km인데 얘 셰크턴 크레이터 깊이는 4km가 넘어요. 폭이 21km입니다. 저렇게 큰 웅덩이에 아까 말한 빛은 항상 수평으로만 있기 때문에 뭐가 된다? 그림자가 생길 수밖에 없죠. 빛이 한 번도 바닥에 닿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는 항상 추워요. 만약에 거기에 물이 있었다면 물도 얼음 상태로 있는다고 해서 영원히 있는 건 아닙니다. 증발해요. 기화됩니다. 하지만 너무 추워서 마이너스 167도 이하가 되면 안 없어져요. 그대로 존재해요. 그래서 아르테미스를 통해서 나사가 사람을 보내고 그 사람을 보내는 목적 중에 하나가 남극이고 왜 남극에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러한 크레이터 안에 연구운명 지역이 존재하고 거기에 있는 얼음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얼음을 찾으면 뭘 할 수 있다? 물, 수소, 산소.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2차적인, 3차적인 자원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죠. 다누리도 찍었어요. 테크트 크레이터를. 루티 카메라로. 아까 루티라고 한 고해상도 카메라 찍었죠. 근데 루티 카메라는 이렇게 햇빛이 있어야 찍혀요. 왜? 일반 카메라니까. 근데 아까 제가 그랬죠. 섀도우 캠은 특수 카메라라고. 그래서 안 보이는 영역을 세계 최초로 처음으로 찍었고 내부에 대한 세밀한 이미지까지도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홈페이지에도 보면 테크트 크리에이터의 내부를 보여주는 사진으로 홈페이지가 장식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 다누리는 22년도에 잘 출발을 해서 22년도 말에 달에 잘 착륙을 했어요. 착륙은 아니고 궤도에 진입을 한 거죠. 그리고 작년 1년 동안 워낙 본인이 주어진 임무를 100% 이상, 150% 이상 성공을 시켰고 지금은 남은 연료를 가지고 내년 말까지 연장 미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인류가 우주에 간다며 이란데 항우연, 특히 한국, 우리 다누리는 인류가 우주를 가기 위해서 현재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35년 화성 탐사선, 45년의 화성 착륙선의 주인공이 여기서 꼭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텐데 다누리는 달을 다 누리고 와라라는 이름도 있고 달과 누리라는 세상을 뜻하는 순우리말의 합성어도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달뿐만이 아니라 우주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요. 또 모르죠. 나중에 이제 우송과 학생들이 화성 탐사선을 우송이로 보낼지도 모르는 거고 더 멀리 있는 우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발표. 저희 황지찬 박사님의 우리가 우주로 나갈 때의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과연 황재찬 박사님이 들려주실 우리가 우주로 나가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고 어떤 궁금증이 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 큰 박수로 모실게요. 예, 제목은 인류가 우주로 나가려면 일종의 필요한 조건들 그리고 그게 가능할지. 근데 앞서 발표들과 좀 다른 내용은 제가 말하는 우주는 태양계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는데요. 인류의 외계 진출 가능성 그리고 성간 여행은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물리적 생존 조건인데요. 인간은 물론 물리적 조건만 만든다고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인터넷 없으면 살기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물리적 조건이니까 가장 필수적인 조건들을 몇 개 나열해 봤는데요. 먼저
앞서 나왔던 물입니다. 그냥 물이 아니라 액체 상태의 물은 지구의 모든 지구 생명에게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물론 물만 가지고 살진 못하죠. 양분도 있어야 할 텐데 만약에 지속 가능한 공급을 원한다면 생태계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온도를 꼽았는데 온도는 사실상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들어간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온도를 제공하는 주요원인은 별과 지구의 지열이지만 어쩌면 외계에서는 조석작용, 행성과 행성 사이 빛을 내지 않더라도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인간의 호흡에는 산소와 질소가 필요하죠. 질소도 필요합니다. 산소는 맹독성 기체이기 때문에 질소로 상당히 중화를 해줘야 유지가 되죠. 지구에서 산소와 질소는 둘 다 생명이 만들고 유지하고 조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는 운석 혹은 우주 입자로부터 그 지표면에 있는 생명들을 상당히 보호하고 있죠. 그러나 완전히 보호가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대형 운석 같은 것이 종종 떨어져서 어쩌면 그것도 지구에서 겪는 지구의 생명의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지구 대기를 벗어나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위협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력은 만약에 너무 강하면은 우리는 직립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사실은 지구 중력에서도 직립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나이엔 괜찮겠습니다만 만약에 약하면 뼈와 근육의 약화와 변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기와 중력이 필요한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들어간 것이죠. 지속 가능하려면 에너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물과 양분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우주적 규모에서 굉장히 흔합니다. 가장 흔한 원소들로 사실상 생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특히 물은 그렇습니다. 뒤에 보듯이. 근데 그 물을 액체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별 근처 행성에서 수십억 년간 행성과 공생하면서 변화 적응한 지구 생명에게는 이 상황이 전부 당연하지만 우주에서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화학자에게 물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화학자들이 쉽게 우리는 모른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물을 전공하는 화학자가 있다면 말이죠. 물은 이상한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렌 아이슬리라는 분은 만약 이 행성에 마법이 있다면 그것은 물에 담겨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마법 중에 하나는 물은 고체가 되면요 밀도가 더 작아져요. 그건 독특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 물 위에 뜨죠. 그것은 지구 생명의 지속적인 지구라는 변화하는 환경하에서 지속되는 생명의 지속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아직 알지 못하는 사실들이 물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은 하면 여러분은 단지 H2O라고 알겠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현상들은 미스테리가 많다는 거죠. 이번에는 외계 생명이 가능한가에 대한 주제를 얘기하는데 지금 천문학은 행성 발견의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약 5,600개 정도가 발견됐고요. 지금은 하루에 하나 정도가 추가로 발견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외계 생명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사람들은 보고 있죠. 그럼에도 화성에는 현생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정황 증거들이 있어요. 무슨 정황 증거냐면 액체 상태의 물이 흘렀던 증거들이 그것도 최근에 흘렀던 증거들이 다수 발견되고 종종 무슨 메탄 가스가 분출되는 현상들도 보이고요. 항상 외계 생명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만 더 보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은 H2O라는 물은 우주에서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기체나 고체 상태로 있어요. 그리고 지구 생명은 우주에서 가장 흔한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하이드로젠, 옥시젠, 헬륨은 불활성 기체입니다. 가장 많은 원소들입니다. 그리고 C, N, S, 단지 인이 좀 뒤에 쳐져 있는데 하여튼 요즘 과학계의 생각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어디든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액체 상태의 물을 찾고 있는데요.
다음은 인류가 외계 진출을 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외계인과의 만남을 클로즈 엔카운터, 근접 조우, 저는 그냥 조우라고 하겠습니다. 외계인과의 만남. 생명의 기원은 이거는 과학에서 쉽사리 우리는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주제인데요. 생명의 기원은 과학, 일종의 유물론적 관점에서는 기적일 뿐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의외로 굉장히 쉽게 만들어진 것 같은 지질학적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자연에 내재된 현상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지구에서 쉽게 만들어졌다면 외계에서도 아마도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쉽게, 아니면 다른 용매가 있는 지역에서도 만들어졌을지 모르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태양계와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이라고 사람들은 봐요. 근데 우리 은하 아니면 우리 우주의 나이는 137억 년, 138억 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우리 은하 자체는 130 거의 우주의 나이에 맞먹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태양계는 해는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46억 년에 걸쳐서 지구에서 인간이 드디어 우주로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잠깐 생각해 보면 좀 상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많은 별들은 태양계보다 훨씬 더 오래됐는데 수십억 년, 거의 100억 년 앞서서 생명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인간의 꿈은, 특히 지난 100여 년간의 꿈은 인간이 지구를 일종의 요람으로 활용해서 우주로 진출한다는 생각이었는데, 그렇다면은 외계에서 먼저 우리에게 방문한 방문자들이 있어야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럼에도 지구를 방문하는 고등 외계 문명의 부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은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간 혹은 기계를 포함한 미래 지구 생명의 지구 생명이 우주로 진출한다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외계 문명과 지구 문명 혹은 지구 문명과 외계 문명, 우리가 가든 그들이 오든 조우가 일어난다면 결과는 일방적일 가능성이 있겠죠. 배를 타고 그 먼 거리를 갔단 말이죠. 그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선간 이동 기술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핵융합 기술입니다. 핵융합 기술은 폭탄으로만 존재해요. 지금 인간은 차츰 그거를 제어하겠다고 가고 있는데 알려져 있지 않죠. 그 기술은 모 행성의 문명을 붕괴시킬 규모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 외계 문명이 보낸 길 잃은 탐색선과 조우할 가능성은 어떨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죠. 바로 인간이 지금 보낸 탐사선들이 외계를 타겟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우주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혹시 어떤 영화에 나온, 아까 답이 나왔었는데요. 빨리 손 드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답이 적혀 있는데 여기 ET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이 이런 그림을 보면은 어떤 좀 그 동심의 생각에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외계 문명과의 조우가 일어난다면은 어른들은 혹은 정부나 국가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UFO에 관한 연구는 우리가 콜럼버스가 되든 인디언이 되든 관계없이 우주시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경우 세계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그리고 거대한 침묵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외계인이 우리에게 이미 왔을 것을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 말이죠. 존 F 케네디라는 미국의 대통령은 상원 의원 시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죄송스럽게도 그들의 과학자가 우리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다른 행성에서 생명이 멸종했다는 재담에는 약간 과장된 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간여행이 가능할까? 문제는 별 사이 터무니없이 먼 거리입니다. 해의 지름을 10cm짜리 공이라고 하면은 지구는 약 20m 떨어진 1mm짜리 모래알입니다. 가장 가까운 다른 별은 여기서부터 5,000km, 대전으로부터
제가 지도를 보니까 오스트레일리아 정도까지 가더라고요. 너무 터무니없이 멀단 말이죠. 성간 여행은 그러나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문제입니다. 인간이 성간 진출을 위한다면 아마 광속 돌파 정도는 기본으로 필요할 겁니다. 근데 물론 미래의 우주 기술에 이 광속 돌파라는 기술을 발견할지 그건 알려져 있지 않죠. 그러나 그 상상을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물은 물리학 이론뿐이에요. 근데 만약에 기계라면 앞에 말씀드렸던 조건들이 상당히 완화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기계의 의도를 짐작이나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찾아온 외계 문명의 부재도 성간 진출 가능성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우주 생물학은 저는 미래와의 조우라고 표현하는데요. 인간이 외계 문명이나 외계 생명을 찾다가 급기야는 못 찾았기 때문에 특히 급기야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걸 보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습니다만 금세기 중반 인간은 외계인이 아닌 자신이 창조한 미래의 기술과 먼저 조우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경고가 아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있음에도 아니함과 착각 그리고 도끼가 자기 발을 찍는 것을 보면서도 멈출 수 없도록 짜여진 세계체제라는 어리석음의 결과일지 모릅니다. 결과는 일방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죠.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분이 2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 서글픈 광경. 만약에 그곳에 거주자가 있다면 비참과 어리석음이 도대체 얼마나 넓게 퍼져 있다는 말인가. 만약 살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공간의 낭비인가. 다음 그 후 100년 후에 태어난 리차드 버민스터 풀러라는 분이 한 말인데요. 나는 종종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하고 종종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다. 두 생각 모두 충격적이다. 여러분 혹시 그 은하수 본 적 있습니까? 본 학생. 이번 여름에는 꼭 은하수를 보도록 하세요. 여기 은하수가 이렇게 있고요. 실제 이렇게 보입니다. 이 정도 밝기로. 여기 정갈자리가 있죠. 밤하늘 별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 발표까지 잘 들어보았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죠. 진짜 우주에 우리밖에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그런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우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상의 나래를 계속 펼쳐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모든 발표, 처음 폴륜 교수님의 영상부터 지금 4분의 발표까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투표와 소감 발표, 그 다음에 혹시 질문이 있는 학생들은 질문 진행이 될 텐데 저희 스태프분 저한테 그 포인터 좀 가져다 주세요. 네. 그 질문이 혹시 있으신 학생들은 박사님께 질문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쿠폰을 마찬가지로 마련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잠시 진행을 하시는데, 네, 저희 4분의 발표자분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궁금한 것들도 많을 거고,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 이해가 너무 잘 돼서 혹시 오늘 발표하신 4분 중에 내가 이 내용 조금 이해가 안 됐거나 조금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 학생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분이 이동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소감 발표 및 이제 우승자 소감으로 넘어갈 텐데 혹시 질문 있는 학생 있나요? 역시 좋습니다. 그 박성훈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우주 환경이 우리의 우주로 나아가는 기술에 좀 더 발전을 미치실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발전을 미칠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이나 지금 발전에 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긍정적인 부분이나 혹은 연구에 방해가 됐던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어요. 네. 그 태양 활동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좀 유해한, 그러니까 우주로 나가서 살 때
인류가 조심해야 될 그런 현상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우리 황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태양이 중요한 에너지 소스잖아요. 빛을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주로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태양풍이 계속 1년 365일 전 우주 공간으로 뿜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태양풍을 이용해서 그 우주를 항해하는 그런 기술들도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속도가 조금 천천히 항해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당연히 활용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유해 요소뿐만 아니라 태양 활동들을 저희 인류가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또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다라는 말씀 답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혹은 네, 연구에 방해되는 부분이나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연구의 방해요? 네, 제가 연구에 네,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하거나 좀 더 외부의 우주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우주의 환경이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뭐 우주 환경이 방해가 된다 연구하는데 특히 이제 아까 제가 다 이해는 못했지만 질문에 그렇지만 이제 우주 탐사선이라든지 또는 뭐 착륙선들 개발하고 할 때 우주 방사선 태양으로부터 방사선들이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전자 다 회로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재료라든지 이제 기술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뭐 이 정도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혹시 또 질문 바로 앞에 있네요. 예. 저 황재찬 연구원님께 질문하고 싶은데 외계 생명체 가능성이라는 부분에서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주장으로 저는 이 지구를 제외한 다른 어떤 행성이라던가 그런 별에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구라는 이 시스템이 이 태양계란 시스템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최소한의 시스템이 저는 지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연구원님께서는 혹시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외계 생명이 발견되지 않은 지금 처지에서는 아무것도 다 답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기대나 그런 것이 반영된 답일 뿐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테크놀로지 자체가 외계 문명이 우리에게 온다 그런 얘기 말고요. 우리 테크놀로지 자체가 예를 들면 성간 너머에 그러니까 별과 다른 별에 외계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행성을 발견한 상황입니다. 그것도 지금 발견해 나가고 있는. 그리고 지구 생명의 경우에 지구 생명의 탄생 과정이 굉장히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쉽게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구 생명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원소들이 우주에서 아주 드문 원소들을 골라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가장 흔한 원소들을 순서대로 골라서 만들어져 있다는 게 밝혀진 바에는 외계도 그 생명에 굉장히 친화적이지 않는가 우주 자체가. 그러나 물론 조건은 필요하겠죠. 제가 제시한 조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조건은 물론 지구 생명에 빗댄 얘기입니다만 액체 상태의 물입니다. 그러나 액체 상태의 물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존재할지 몰라요. 우리하고 만날 이유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아직 발견되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는 어떠한 생각도 다 맞다 틀리다 얘기를 할 수 없죠.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성에서는 내일 당장이라도 큰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물론 크게 놀라겠죠. 그러나 그다지 놀랍지 않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제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골디락스 존이라고 하죠. 인간하고 가장 유사한 생물체들이 살 수 있는 범위인데 물론 그거보다 더 뭐 진짜 기계가 살 수도 있는 거고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생명체가 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가능성은 학생분들이 더 가능성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연구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상 저희가 질문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표정을 보면 홀가분해지신 분들도 있고 살짝 아쉬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 과연 오늘 우성고 학생들이랑 함께 오늘 슬램디가 좀 어떠셨는지 저희 김대건 박사님부터 한번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앞에 처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전에 제일 우수한 고등학교 와가지고 반응도 너무 좋았고 특히 왜 이렇게 다들 얼굴이 이쁘고 잘생겼는지 아까 전에 특히 등교할 때 여기 들어올 때 축구장에서 운동하는 걸 봤는데 역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시간이 좀 더 많았다면 좀 더 많은 얘기를 좀 더 다양하게 뭐 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데 어쨌든 시간은 제한적이었고 그래도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었으나 뭐 그 안에 제가 소개 정도 했으려고 했던 게 어느 정도 한 뭐 절반 이상이라도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무튼 고맙게 청취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좀 아쉽네요. 뭔가 짧게 있다 가는 것 같아요. 아쉽긴 한데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주에 인류가 간다면이라는 주제였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직접 그 현장으로 가지 않더라도 우주는 항상 저희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이 있잖아요. 정말 밤하늘을 눈을 들어서 올려다 보면 정말 저 멀리서 오는 그 빛을 볼 수 있고 저도 고등학교 때 그 저녁 먹고 야자를 했거든요. 야자하기 전에 한 3-40분 있는데 천문 동아리 아까 들었다고 했잖아요. 망원경을 가지고 운동장으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뭐 메시의 목록부터 해서 직접 보고 손으로도 그 지도 이렇게 그려보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나이 때 이런 뭐 연구 내용들뿐만 아니라 그냥 하늘에 있는 그 은하수, 별들, 성간, 뭐 물질들 이런 것들 많이 눈으로도 담아보고 망원경으로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문연구원이 가까이 있거든요. 가끔씩 방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셔서 망원경으로 저희가 관측도 해드리니까 자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과학과 기술은 동떨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환경에 있는 거니까요.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세계의 미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홀가분하다기보다 뭔가 아마 보셨다시피 제가 26년간을 교직 생활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라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쉽지 않은 떨리는 아주 긴장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분의 소감은 다 들어갔고 저희가 투표를 진행을 해야 돼요. 물론 고르기가 너무 힘드시겠지만 여기 QR 코드로 들어오시면은 네 분의 이제 사진과 이름이 있을 텐데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누가 질적으로 제일 우수한 연구를 한다, 누가 가장 비싼 연구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 가장 과학적인 흥미, 지식, 재미를 주신 나만의 과학자에게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끔 사회자가 제일 재밌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투표에 없고 네 분 중에 찍어주시면 됩니다. 네, 투표는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기다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게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슬램디의 연구자로서 출연을 함께 하시는 걸 기대를 하고 꼭 대학 가면 박성국 박사님 말처럼 그 과학 동아리에 예쁜 누나와 오빠가 있길 바라고 꼭 가면 있거든요. 가끔 누가 대학 가면 현실에 아저씨들밖에 없다고 하는데 가면 있습니다. 희망을 드릴게요. 가면 있어요. 네, 과학 동아리 한 번씩 꼭 들려보시고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투표는 1인당 한 표 하고 우승하신 분은 오늘 맞아요. 올해는 꿈돌이 인형으로 진행을 하는데 제일 큰 꿈돌이 인형을 드리면서 저희가 12월에 왕중왕전을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특별편을 모빌리티 편을 진행을 해서 이미 한 분이 나온 상태고 오늘의 우승자분은 저와 함께 12월에
왕중왕전에서 뵙도록 하고요. 매월의 우승자가 앞으로도 나올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혹시 아직 투표 못하신 분 있나요? 없으시면 저희 콘솔팀이 투표 결과를 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오는 것 같고. 결과는 나왔나요? 결과 나왔다고 하니 어느 분이 되셨지? 자, 누가 되더라도 내가 찍은 박사님이 아니더라도 누가 되더라도 큰 함성과 박수를 준비하면서 자, 우송고와 함께한 2024년 우주편 우승자는 바로 이분입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 박성홍 박사님께서 해양, 대기와 우주환경. 자, 혹시 모르죠? 네, 박성홍 박사님께 너무 멋진 박사님 뵙고 천문학자가 되실 학생들도 있을 텐데 우승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솔직히 정말 기대를 안 했거든요. 오늘 여기 김대현 박사님 포함해서 너무 발표를 잘 해주셔가지고 큰 기대하지 않은데 이렇게 뽑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천문학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이해하고 또 앞으로 저도 천문연구원 일하면서 그 학생들 또는 시민분들에게 저희 천문학 우주과학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물론 박성홍 박사님 포함해서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모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오늘 영상들은 모두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유튜브 채널 구독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4월은 과학의 달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연구원들이 다 대전에 있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4월과 5월에 행사도 많이 하고 연구원 견학 프로그램도 많으니까 항상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짧아서 아쉬웠지만 인사드리면서 우성과 함께한 사이언스 슬램디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